안녕하세요. 노년의 인생이 크게 바뀐 70대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엔 다들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자신의 노후가 있죠. 누군가는 전원주택을 사서 귀농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은퇴 후 젊은 시절에 채우지 못한 배움의 뜻을 두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삶이란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둔 미래와 다른 미래를 살아가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풀어낼 사연은 폭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정신없이 휘청거렸던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으로 제겐 동네에서 함께 자란 절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서로 거의 떨어져 본 적 없던 중마 고우였죠. 저는 홀아버지 아래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고, 친구는 부모님을 잃고 먼 친척이던 할머니께 거둬졌습니다. 친구는 그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후 중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형을 공부시키는데 온 가족이 달라붙었기에 중학교를 그만둔 후엔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친구와 저는 일자리를 위해 근처에 있던 도시로 상경을 했죠. 친구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처럼 고아였던 5살 어린 재수 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는 이듬해엔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집값에 보태라고 당시 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뒤 재수 씨가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는 영영 재수 씨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기 노동자로 일하던 친구는 그만 일을 하다 고압 전선에 감전되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여보, 나랑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둘째 태어난 지 이제 막 한 달이 넘었는데. 저는 다른 가족이 없던 친구의 빈소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동안 지켜본 재수 씨의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죠. 3살 된 딸과 갓 태어난 아들을 챙겨야 했던 재수 씨는 제대로 슬퍼할 시간마저 없었거든요. 재수 씨, 희영인 제가 챙길게요. 혼자서 너무 정신 없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장수 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이 남긴 거라곤 가족이 살던 단칸방이 전부인데 애들이 어려서 제가 일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어린 희영이를 남의 집에 일찍부터 주방대기로 보낼 수도 없고요. 이러다 애들을 보육원에라도 맡겨야 하나 걱정이에요. 애들을 왜 그런 곳으로 보내요? 재수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재수 씨랑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봤다간 하늘에 간 상식이가 저를 원망할 겁니다. 어떻게 친구의 자식들을 보육원으로 내몰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해온 친구의 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겠어요? 저는 항상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던 친구가 생각나서라도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죠. 재수 씨, 접니다. 잠깐 밖에 좀 나와 보세요. 애들 기저귀로 쓸 천들이랑 아기 용품들 좀 사왔어요. 재수 씨, 쌀이랑 통닭 좀 사왔어요. 나와서 좀 가져가세요. 애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감사해요, 장수 씨. 근데 왜 항상 집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남편 없는 집에 남편 친구가 들락거리면 괜히 보기 안 좋잖아요. 억울하게 재수 씨한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붙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재수 씨, 모자라지만 이거 받으세요. 제가 매달 새 식구 생활비 정도는 꼬박꼬박 보태드릴게요. 재수 씨는 미안해하면서도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제 도움을 받아주었어요. 저는 마치 제가 가장이라도 된 것 마냥 열심히 돈을 벌어 친구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한 저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엔 쉬는 날 재수 씨와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어요. 친구 대신 애들과 뛰어놀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주 교류를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친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무작정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상처를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재수 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사실 정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가족을 후원하고 챙기며 4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친구의 딸은 7살로 후년이면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재수 씨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재수 씨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앞으로 애들의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애들한텐 아직 아빠가 한창 필요할 나이잖아요. 내년에 희영이 국민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재수 씨, 앞으로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제가 상식일 대신해서 재수 씨와 아이들 옆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오랜 시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전 마음 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있더군요. 언제부턴가 전 언제까지고 아이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었죠. 재수 씨 또한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그렇게 우린 제 나이 34세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당시 결혼했던 형과 서울에서 함께 사시던 아버지는 그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후 전 가족들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어요. 남들이 기피하는 잔업, 야근에 휴일 근무까지 돈을 위해서라면 모조리 도맡아 했죠. 여보, 오늘은 애들이랑 놀러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요.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괜찮아. 쉬는 거야 늙어서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애들의 어린 시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난 내가 우리 애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제 인생은 온통 가족뿐이었습니다. 저는 힘겨운 삶을 살았던 아내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 기념일마다 생전 사본 적 없던 꽃다발을 아내에게 선물했고, 집안일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휴일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난 꼭 커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래. 뭐? 희영이 넌 이 아빠보다 100만 배 더 멋진 남편을 만나야지. 아니야. 아빠보다 멋진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두 아이 중 특히 딸은 저를 굉장히 따랐습니다. 반면 딸과 다르게 아들은 14살이 지나며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흥, 누가 들으면 진짜 우리 친아버지라도 되는 줄 알겠네. 어느 날 아들은 자신과 제 혈액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아내는 아들에게 제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아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상, 너 또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래? 아빠가 우리 친아빠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아니게 되기라도 해? 누난 내가 진짜 가족인데 왜 아버지 편만 들어? 학교에서 애들이 맨날 놀려. 우리 아버지 새아버지라고. 학교에 가족 인적사항 낼 때 애들이 내 종이 다 봐서 애들이 다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기왕 재혼할 거면 돈 많은 아저씨랑 하던가. 왜 저런 기름 냄새 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재혼을 했어? 엄마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김종상, 너 안 되겠다. 잠깐 아버지 좀 보자. 싫어요. 내 진짜 아버지도 아니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근데 이놈이? 저는 결국 당시 아직 16밖에 되지 않던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제게 뺨을 맞은 아들은 잠시 벙쪄 있더니 이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엄한 눈초리를 보내며 말했죠. 아버지가 뭔데 절 때려요? 김종상,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른한테 무례하게 구는 건 못 참는다고 했지? 아버지가 뭔데?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고 바르게 길러내는 사람이야. 널 잘 키울 의무가 있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면 대체 뭐냐?
어? 난 너희한테 부끄러운 아버지인 적 한 번도 없었고 너희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내 아래에서 자라기 싫으면 20살 되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독립해. 그전엔 어림도 없어. 난 자식인 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진 이 집에서 버릇없이 굴 생각 추워도 마라. 난 널 그런 망나니로 키울 생각 절대로 없으니까. 아들은 분했는지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내려쳤던 손을 다른 손으로 꼭 붙잡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래도 당신이 좀 심했어요. 애가 아무리 목청을 높였어도 어떻게 애를 때려요. 말로 잘 타이르지 그랬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어. 따로 불러서 어르기도 하고 혼도 내보고. 근데 저놈 하는 짓이 점점 더 심해지잖아. 당신 종상이가 밖에 나가서 버릇없는 놈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머리만 크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애를 오냐오냐 했다간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야. 이후 아들은 저에게 대놓고 대들진 않았지만 제게 굉장히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아들에게 끓인 속을 달래주던 건 역시 딸밖에 없었어요. 딸은 버릇없이 구는 아들과 자꾸만 아들을 감싸던 아내에게 제 편을 들며 함께 화를 내주더군요. 그렇게 동상이몽을 가진 우리 가족에게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딸은 한의대에 갔고 이후엔 서울에서 페이닥터로 자리를 잡았어요. 반면 20살이 되면 독립할 것처럼 굴던 아들은 대학도 안 가고 26이 될 때까지 취업엔 영 관심도 없더군요. 이놈이 독립은 고사하고 네 앞길을 위해서라도 취업이든 공부든 뭐든 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부모가 없을 때를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언젠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게 부모라면서요. 재산이라도 물려주세요. 뭐 얼마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버지 된 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놈이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어?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취직 그까짓 거 하면 되잖아요. 그제 아들은 느릿느릿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니 겨우 취직한 주방일을 반년도 되지 않아 그만두더군요. 그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아들은 계속 취직을 하긴 했는데 3개월 일하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또다시 몇 달을 놀고 또다시 5개월 일하다 일이 너무 힘들다며 또다시 몇 달을 놀기를 반복했죠. 그런 아들이 나이 32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진득하게 직장에 붙어있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너 가장이 돼서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겠나 해? 그럼 생긴 애를 지워요? 아버지, 저 아기까지 생겼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저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솔직히 아들이 못 믿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 잘못 키운 제가 멀쩡한 남의 집 딸 인생까지 망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뒤에 살던 도시에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지방이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긴 했지만 저도 부자는 아니었던지라 조금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 기반을 마련해줘야 아들에게도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에게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사돈들 또한 우리 아들을 원망하는 눈치라 아들 가진 죄인으로 더더욱 말이죠. 딸은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뒤 서울에서 소개로 만났다던 회사원 사위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퇴직을 한 뒤라 자금이 빠듯했어요. 원래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던 돈을 아들이 결혼할 때 조금 더 보태줬기에 저는 딸에게 아들 때보다 적은 1억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었죠.
미안하다, 희영아. 아빠가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1억이 어디 적은 돈인가요? 게다가 작년에 제 한의원 차릴 때 아빠가 5천만 원도 따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아빠 노후자금까지 끌어다가 보태주시는 거 알아요. 제가 안 받겠대도 억지로 주실 거 아니까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리고 아빠, 이젠 제가 다달이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하시는 경비를 그만두시고 이젠 편하게 좀 사세요. 네? 힘이 될 때까진 사람이 일을 해야지. 아직 네 엄마랑 둘이 쓸 노후자금도 남아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손을 벌려? 저번에 보니까 안서방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구나. 상견례 자리에서 뵌 사돈들도 마찬가지고. 희영아, 아빠는 그저 네가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바랄 게 없다. 결혼 축하한다, 내 딸. 네 뒤엔 언제든 아빠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아빠한테 기대거라. 알았지? 속을 안 썩인 자식이든 썩인 자식이든 그 어렸던 애들이 다 커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긴 마찬가지더군요. 한 놈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기를, 한 놈은 제발 앞으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한 2년 정도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더니 또다시 직장을 때려치우길 반복하더군요. 아들은 자꾸만 저에게 손을 벌렸는데 처음엔 손주 생각에 도와주다가 이러다간 애를 더 망칠 것 같아 저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후론 아내가 저 몰래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내가 종상이 도와주지 말랬지? 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계속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걔도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만 봐요? 혹시 종상이가 당신 친자식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나 일할래요, 여보. 내가 돈을 벌어야 당신 눈치 안 보고 아들을 도와주던지 하지 원. 당신 간섭이 서러워서 더는 이대로 못 있겠어요. 제가 화를 내자 평생 주부로 살아왔던 아내는 갑자기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통장에 있던 돈으로 덜컥 건물 상가의 점포 하나를 임대 계약해왔더군요.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벌이면 어떡해? 거기 월세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여보, 나 평생 집안일만 하며 가족에게 헌신하고 살았어요. 당신만 자기 인생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면서 살고 싶어요. 나 예전부터 꼭 옷장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 처음 창업 자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한테 그 정도 권리 있잖아요. 안 그래요? 화가 나다가도 어느덧 고생으로 인해 잔뜩 주름진 아내의 얼굴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결국 전 노후 자금의 일부를 아내에게 내어주었죠. 아내 말 맞다나 각자 가정에 오래도록 충실해 왔으니 아내와 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임이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나이 60에 기성복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당신 요새 표정이 아주 밝네. 장사가 체질에 잘 맞나 봐. 예, 요즘 아주 살맛이 나네요. 근데 당신 그러고 나갈 거예요? 내 동창들이랑 하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차림새가 너무 후줄근한 거 아니에요? 얼굴은 또 왜 그렇게 거무죽죽해요? 아휴, 친구들 남편들은 나이가 젊어서 옷태부터 남다르던데. 이거 예전에 당신이 사준 옷이잖아. 그리고 갑자기 왜 사람 생긴 거 가지고 그래? 일하느라 평생 고생해서 얼굴이 많이 상한 거 가지고 내 참 서러워서 원. 그런데 아내는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쯤 뒤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제는 제 주름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훈장이라던 사람이 제 외모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종종 저와 나가던 밤 산책도
근교로 향하는 나들이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산책 안 나갈 거야? 밖에 바람이 시원해. 나 상가 가게 여자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요. 요새 당신 약속이 많네. 사람 만나는 거야 좋지만 나랑도 시간 좀 보내지 그래. 징그럽게 부부끼리 시간은 무슨. 우리 나이 때 느리로 사는 거지. 그렇게 유난 떠는 거 오히려 보기 안 좋아요. 나이가 들면 아내와 둘이 알콩달콩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저는 자꾸만 외로워져 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두고 밖으로 놀러 다니기만 바빴죠. 저는 일을 하는 시간 외엔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고 텅 빈 집안을 청소하며 무료한 여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저는 결국 철석같이 믿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그냥 난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구나. 평생 사지육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한쪽 다리를 잃었으니 말이다. 엄마, 그냥 아빠랑 같이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안서방이랑 같이 아빠를 보살펴 드릴 수 있잖아요. 서울은 무슨? 난 평생 살던 여기가 좋다. 내 가게도 여기 있고 내 인생이 전부 여기 있어. 넌 네 인생 아니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니? 평소 당뇨가 심했던 전 오래도록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건만 결국 전 왼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하기에 이르렀죠. 경비로 일하던 건물 화단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결국 다리를 괴사시켰거든요. 두려웠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고 몇 달 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딸과 사이는 손녀들을 사돈댁에 맡겨두고 병원까지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수술한 이후론 연락도 없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서울로 이사 오라는 딸의 말에 아내는 펄쩍 뛰며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퇴원하고 며칠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병원에 있을 땐 내가 당신 배려한답시고 참았는데 이제 뭐 퇴원도 했으니 나 할 말 좀 합시다. 여보, 난 그동안 자식들 키운 걸로 고생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젠 다리 붉은 남편까지 책임지며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나 이젠 내 새 인생 찾아갈래요. 솔직히 우리 애들 때문에 합쳤지 무늬만 부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요새 들어 우리 사이 엄청 소원해졌잖아요. 애들 결혼까지 다 시킨 마당에 우리 이제 그냥 갈 길 갑시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몸이 이런데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무늬만 부부였다니 우리가 함께 헤쳐왔던 그 세월들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만큼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젠 그만하자고요. 솔직히 당신도 나랑 애들 아니었으면 그 늦은 나이에 어디 결혼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다리 한쪽 없는 남편 수발이나 들면서 인생을 다 허비해야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나 재활 열심히 할게. 당신 고생 안 시키도록 나 최선을 다할게. 나한테 남은 건 이제 당신뿐인데 당신이 날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사나? 제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날 버리지 마. 저는 무서운 마음에 아내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냉정하게 뿌리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짐을 싸서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보, 제발 가지 마. 당신 혼자 어딜 간다고 그래? 내일엔 신경 끄고 당신이나 앞으로 잘 살아요.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건 아내의 배신이라니 이 잔인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사라진 집은 고요했습니다. 화장대 위엔 아내의 물건이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속 아내가 야속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다리도 건강도 직장도 마지막으로 아내까지 잃은 전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졌어요. 그토록 열심히 살았건만 결국 내게 남은 건 이 쓸모없는 목숨뿐이구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전 긴 시간을 들여 딸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죠. 사랑하는 내 딸 희영아, 오늘 너희 엄마가 집을 나갔다. 더 이상 나와 부부로서 살고 싶지 않다는구나. 하긴 너희 엄마도 막막했겠지. 이런 몸인 남편을 데리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았다만 그래도 네 엄마가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더구나. 난 너희 엄마가 나 같은 고통을 겪었다면 네 엄마를 절대 버리지 않았을 거다. 네 엄마뿐 아니라 희영이 너나 평생 내 속을 썩였던 종상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너와 종상이 그리고 네 엄마는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가족이었단다. 희영아, 난 너와 종상이를 키우며 진정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너도 부모가 돼서 알겠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의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못 되지. 그런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를 남기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슬프게도 평생 가족과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내 옆엔 마지막 인사를 할 흔한 친구조차 남아있지 않더구나. 내 유일하게 절친했던 벗은 너희들의 친아빠뿐이었지. 난 이 고단하고 원망스러운 세상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그만 하늘에 있는 내 벗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 종상이가 걱정이긴 하다만 그래도 자식들 둘을 모두 결혼까지 시켰으니 내 벗에게 면목이 없진 않을 것 같아. 미안하다 내 딸. 부디 넌 오래도록 행복하렴. 사랑한다 희영아. 문자를 꾹꾹 눌러 쓰는데 휴대폰 위로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후 전 병원에서 받은 약, 비상약 등 집안의 모든 약을 모아서 한 번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아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딸과 사이였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정신 들어요, 아빠? 여보, 얼른 의사 선생님 좀 불러와줘.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어요. 정신이 잘 들지 않아 저는 느리게 눈을 꿈뻑였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마침 아빠 문자 받았을 때 안 자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이라도 하셨어야죠. 전 영문도 모르고 아빠를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셨으니까 됐어요. 이젠 다 괜찮아요, 아빠.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딸은 제 문자를 보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리곤 딸들을 급하게 시댁에 맡긴 후 사위와 함께 제게 달려왔던 거죠. 딸 덕분에 빨리 발견되었던 저는 위세척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는데 딸과 사위는 한의원을 닫고 회사에 휴가까지 내며 제 옆에 붙어 있더군요. 입원실에서 다시 정신이 든 날 저는 딸과 사위가 병실 밖에서 하는 참담한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죠.
엄마랑 종상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빠 소식 알렸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안 죽고 살았으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초상 난 거 아니면 더 이상 아빠 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래.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리고 종상이는 엄마한테 이혼하기로 한 거 들었다면서 이제 아빠랑 자기는 진짜 생판 남남 아니냐고 하더라. 이제 아빠 일은 자기 알 바 아니래. 아빠한테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았으면서 그 개자식이. 내가 막 쌍욕을 하니까 아예 내 전화 끊고는 그대로 차단까지 시켜버렸는지 전화도 안 되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한테 등을 돌려도 우리 가족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불쌍한 우리 아빠. 울지 마, 여보. 이제 우리가 장인어른 지켜드리자. 눈물을 닦으며 병실로 들어오던 딸은 정신이 든 채 눈물을 흘리던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황급히 제게 달려와 제 손을 잡은 딸은 흐느끼며 제게 말했죠. 아빠, 언제 정신 차렸어? 설마 우리 얘기 다 들은 거야? 그래, 희영아. 내가 너희 엄마랑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마당에 더 살아서 무엇하겠니? 날 왜 살렸어? 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괴롭구나. 아빠, 왜 그런 말을 해요? 딸 자식 가슴 찢어지는 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 아빠한텐 제가 있잖아요. 저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녀들도 있잖아요. 난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안 그래도 서울 안 온다는 엄마 대신 아빠라도 우리가 모시려고 상의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기다려주고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랑 종상이? 난 다 필요 없어. 나 그 두 사람이랑 평생 인연 끊을 거야.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 아빠가 저한테 그랬죠? 아빠가 평생 제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주겠다고. 아빠, 이젠 제가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제가 아빠 잃어버린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절 봐서라도 제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마세요. 내가 아빠 다 책임질게요. 장인어른, 이 사람 말대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 사람 장인어른 안 모시면 저랑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얼마나 난리였는데요. 장인어른, 저 진심으로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친자식도 아닌 자식을 둘이나 진심으로 키워낸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어요. 안서방, 정말로 내가 신세를 져도 괜찮겠나? 난 너무 미안해서. 신세는요, 장인어른이 아니었으면 전 이런 훌륭한 사람을 애초에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리고 저 장인어른 안 모시면 이혼당합니다. 그렇게 아끼시던 사위, 따님한테 버림받는 모습 보기 싫으시면 제발 저희랑 같이 좀 살아주세요. 저 살면서 장인어른께 삶에 대한 지혜 많이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사위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더라고요.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자신이 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죠. 우리 딸,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이 아빠를 울리는 거니? 고맙다, 안서방. 정말 고맙네. 그렇게 저는 살던 집을 내놓고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6살, 4살이던 손녀들은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다며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딸과 사이를 닮아 참 마음 따뜻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돈댁에서도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합가를 한 건 참 잘한 선택이라고 말해주시더군요. 자신들도 저를 걱정했다면서 말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죠. 아내에 대해 체념을 했던 저는 협의 이혼을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난리를 치더니 기어이 희영이 집에 들어갔소?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걘 진짜 웃겨. 내 전화 받지도 않더니. 잔말 말고 내가 보낸 이혼 서류 받았지? 사인해서 법원에서 만나. 여보, 솔직히 난 당신을 아직도 원망하지만 애들 엄마고 나랑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니 끝을 더럽게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협의 이혼해주는 거야. 근데 당신 이것만은 알아도 평생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던 날 불행이 닥치자마자 버린 거 당신 언젠간 꼭 후회할 거야. 그리고 언젠간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되겠지. 이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말고 살길 바래. 아이고, 무서워라. 예, 앞으로 나 버린 딸년이랑 어디 잘 한번 살아보시오. 그렇게 전 아내와 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딸의 집에서 유양을 하던 전 재활을 위해 의족과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죠. 딸과 사이는 제게 가볼 데가 있다며 저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짜잔! 여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맞춤 의족을 파는 데래요. 그리고 재활병원도 집에서 오가기 편한 데 중에 제일 괜찮은 곳으로 제가 이미 다 알아놨죠. 좋은 의족은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난 그냥 저렴한 거로 아무거나 사면 된다.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너한테 이런 걸 받겠니? 아빠, 저 한의사예요. 아빠 딸 능력 좋다고요. 그치 여보? 그럼 장인어른 애들 엄마만큼은 못해도 저도 나름대로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사이예요. 장인어른 부디 저희 선물 거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족이랑 같이 열심히 재활하셔서 다시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아셨죠?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사이에게 너무 고마워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이후 저는 딸과 사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재활을 했고 그 결과 시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스스로 꽤 원활한 거동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딸의 집에서 지낸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우연히 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언성은 한껏 높아져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재활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재혼식?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 거라며 무슨 재혼식이야? 그리고 무슨 축의금을 달래? 엄만 진짜 양심도 없다. 하도 할 말이 있다고 간곡하게 문자를 보냈기에 전화해봤더니 고작 하는 말이 돈 얘기야? 엄마, 난 이걸로 확실하게 깨달았어. 난 진짜로 더 이상 엄마랑 연락하지 않을 거야. 엄만 배신자야. 난 평생 불쌍한 우리 아빠 모시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야. 전화를 끊은 딸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군요. 저는 그런 딸의 뒤로 가 가만히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언제 오셨어요? 울지 말거라. 네 엄마 다른 남자랑 살림이라도 합친다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자기 옷가게에 온 유통해주던 아저씨랑 눈 맞아서 살림 합쳤대요. 분명 아빠랑 이혼하기 전부터 엄마 바람 피우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당황하는 목소리 들으면 뻔하죠 뭐. 그때 아빠가 협의 이혼을 해줬으면 안 됐던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엄마한테 한 푼도 안 줬어야 했다고요. 난 괜찮다. 이제 너희 엄마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씁쓸해도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덮어두자꾸나. 솔직히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아내는 제게 냉랭해졌던 그 시기부터 아마 그놈과 몰래 만남을 갖고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내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은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들로 인해 서서히 치유가 되더군요.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학교 숙제예요. 가족 이름 적어오기. 내 이름? 할애비 이름은 김장수야.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굉장히 오랜만이구나. 항상 여보, 아빠, 아저씨 정도로 불리기만 해서 말이야. 할아버지 이름 물어봐줘서 고맙다, 우리 큰손녀. 흥, 나도 왜 할아버지 이름 물어보려고 했거든? 할아버지, 저도 예뻐해 주세요. 전 어제부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랬어? 아이고, 고마워라. 이리 오거라, 우리 작은 손녀. 해레비 무릎에 앉혀주마. 어제부터 물어보려고 했대. 어떻게든 자기 언니보다 아빠 예쁨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아, 여보? 장인어른이 워낙 애들한테 잘해주시니까 애들이 외할아버지를 안 좋아하고 배겨? 장인어른하고 애들을 보고 있으면 장인어른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을지 잘 알겠더라. 조금 서운한 건 요새 애들이 나보다 더 장인어른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지. 장인어른, 저한테도 딸들한테 사랑받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 애끼, 장인을 놀리나 지금? 자네 지금 하는 것만 봐도 나중에 우리 손녀들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떼를 쓸 것 같구먼. 우리 딸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난 당신 많이 사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내 마음속의 1등은 우리 아빠야. 당신 이해 좀 해줘. 달을 잃은 지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몸도 마음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손녀들과 함께 놀아줄 때면 똘망똘망하던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배로 흐뭇해지곤 하죠. 제가 꿈꿔왔던 아내와의 행복한 노후는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한편 저를 버린 아내와 아들 또한 지금 잘 살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애석하게도 아니라고 답해드려야겠네요. 올해 설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희영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안서방이랑 우리 손녀들도 건강하고요. 그래, 다들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무슨 일이야? 바람 피웠던 놈이랑 살림 차렸다면서 나한테 연락을 왜 해? 희영이가 제 전화를 차단이라도 한 건지 통 받질 않아서요. 에휴, 여보, 사실 나 그 사람이랑 갈라섰어요. 앞으로 저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좋은 사업에 투자할 일이 있다며 저한테 돈을 8천만 원이나 빌려가 놓곤 이제 와서 다른 여자가 있다며 절 집에서 내쫓더라고요. 전 그 사람만 믿고 당신한테 분할받은 재산 거의 전부를 빌려준 건데요. 일단 소송은 걸어놨는데 그걸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남은 돈으로 겨우 작은 방 월세 구해서 살고 있어요. 나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옷가게도 폐업했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 일도 나이 많다고 다른 데서 안 받아줘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겨우 구한 거예요. 같이 좀 살자고 종상이한테 부탁했는데 그 망할 놈은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네요. 제가 돈 줄 땐 좋다고 받아가더니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예전에 제가 준 돈이라도 갚으라니까 유산 미리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더러 노망 났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그땐 내가 너무했죠.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보,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희영이한테 나 좀 그 집에 같이 받아달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여보, 우리 서로 산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약간의 의리라도 남아있다면 제발요. 나 버리지 말아요. 당신 참 염치도 없다. 내가 그렇게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람난 놈한테 가버리더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난 협의 이혼할 때 당신한테 양심적인 재산 분할해준 걸로 내 의리를 다했어. 내 몫은 거기까지야. 당신하고 나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언젠가
당신 꼭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지? 세상이 당신을 벌 주기 전에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팠네. 그렇게 챙기던 아들에게까지 팽당하고 말았으니 아내의 최후가 참 초라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딸은 가까이 귀를 대고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더니 대뜸 제게 전화를 빼앗아 가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엄마, 엄마가 진짜 사람이야? 그 아저씨한테 버림받았으면 버림받은 거지.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엄마, 나 아빠가 부탁해도 다시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추워도 없어. 아빠가 대학 다니던 나한테 전세 자취방 구해주려고 했을 때 엄마가 그 돈으로 종상이 중고차나 사주자고 했던 거, 아빠가 나한테 한 번씩 주던 용돈들 백수인 종상이한테 용돈 주는 건 아까워하면서 왜 돈 잘 버는 날 챙겨주냐고 엄마가 아빠를 타박했던 거. 나 한의원 차릴 때 그럴 돈 있으면 종상이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 주자고 했던 거랑 나 산후조리원 비용 아빠가 내줄 때 그 돈으로 종상이네 생활비 보태주자고 했던 것까지 나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만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한테나 계속 연락해봐. 나 끔찍히 챙겨주던 아빠 모시고 잘 살 테니까. 종상이 걔가 엄마 연락을 안 받는다고? 그거야 엄마 사정이지. 그러니까 오냐 오냐 하면 자식 망친다고 아빠가 말할 때나 좀 듣지 그랬어.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나는 우리를 구원해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 때 버린 엄마를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딸이 속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얼마 전 저는 아들에게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다리가 이렇게 된 후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아들은 제게 자식임을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더군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아버지, 제가 염치가 없어서 전화는 못 드리고 문자 남겨요. 저 사실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지금 엄마 혼자 살던 원룸에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애도 집사람이 데려갔고요. 집사람이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비도 안 내놓을 거면 이혼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마 진짜 이혼하겠나 싶어 또 직장을 그만뒀었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요새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도 요새 막노동 나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모아서 엄마랑 저랑 언제 이사를 가겠어요? 엄마 소송도 계속 질질 끌리기만 하고요. 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제발 저랑 엄마 전세라도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믿어요, 아버지. 그 문자를 보는데 허탈해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꼭 아쉬울 때만 부모 자식을 들먹이던 아들이 너무도 괘씸하고 한심했죠. 저는 아들에게 아주 짤막한 답장을 보냈어요. 아무리 긴 소리를 늘어놓는다고 한들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녀석인 걸 이젠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 몇 번이나 걸려오던 아들의 전화를 저는 일절 받지 않았죠. 너에게 부모란 아쉬울 때만 찾는 현금인 줄기로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부모 노릇은 하지 않으련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대신 제게 뻗어준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새로운 노후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도 아들도 물론 생각이 나곤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행복해야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제 딸과 사위, 그리고 우리 손녀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쓸쓸하고 아쉬운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우리 딸 부부와 손녀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언제까지 자기 엄마와 연락을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나야 네 엄마와 이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평생 널 키워준 네 엄마잖니.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만 언제든 조금이라도 네 마음이 풀리면 그땐 네 엄마를 외면하지 마렴. 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못 박았지만 천륜이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부디 언젠가 딸이
자기 엄마와 동생을 잠시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내와 아들이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세상을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저처럼 젊음을 바친 세월을 원망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을 동년배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외면해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반드시 내 눈물과 노력을 알아주는 이가 나타나더라고요.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여러분 또한 저처럼 분명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앞으로도 멀고 길은 한 갈래만 나 있는 것이 아니니 분명 또 다른 행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너무 세월을 한탄하지만 말고 힘을 내서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긴 세월의 끝에 행복이 함께하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